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교수님이 일단 중요하신 일 말씀은 다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한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1차 공부할 때 기본서로 일단 처음에 사실 시작을 했는데 점수가 솔직히 잘 안 올랐어요. 그래서 1차 처음 1년 하고 떨어지고 그 다음에도 계속 이제 기본서로 꾸준히 했어요. 그래서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문제풀이를 사실 저는 제대로 연습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서를 어느 정도 보고 어느 정도 이해가 된 다음에는 문제집을 갖고선 이제 문제 연습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점수는 이제 전반적으로 좀 생각했던 것보다 상승폭이 그때부터는 좀 많이 올라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 1차 같은 경우에는 6개월이 남으셨으니까 지금부터 이제 조금씩 학원 강의 병행하시면서 좀 여유가 되신다고 하시면은 기출 문제 정도를 좀 풀으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2차는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시지 진짜 연습이 진짜 제일 중요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하루도 안 빠지고 시험을 보신다는 게 얼마나 부담되시고 힘드신 거 알아요. 그리고 저도 사실 공부가 안 돼 있어서 쓸 게 없기도 하고요. 그 쓸 게 없으면 솔직히 정말 시험 치기 싫거든요. 그냥 다음에 보지 뭐, 내일 보지 뭐, 아니면 좀 연습을 하고 나서 좀 실력이 올라가면 그 다음에 시험을 치지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러시지 마시고 그냥 하루하루 오셔서 같이 이제 수험생분들하고 똑바로 그냥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아니면 조문이라도 어떻게 쓰시고 나셔서 그리고 나셔서 이제 점수를 받아보시고 또 공부를 좀 훈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수업은 사실 교수님들이 워낙 잘 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 그냥 교수님께서 사실 시키시는 것만 제대로 소화하셔도 충분히 이제 점수권은 올라오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기찬 씨께서 학습 길잡이를 하시는데 저는 작년에 학습 길잡이 분의 도움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좀 기찬 씨도 좀 워낙 유명하시고 하니까 잘 많이 도움을 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은 뭐 기찬 씨 실력은 뭐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일단 꾸준히 성실히 지금부터 이제 시험 때까지 한 번도 나는 안 빠지고 시험을 치겠다. 그리고 최소한 몇 시간 이상은 공부를 하겠다라는 걸 지키시고 그냥 딱 그것만 지켜주시면 충분히 합격권 점수는 나오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듭니다. 그래서 저는 뭐 딱히 더 길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이상은 뭐 제가 막 전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요 정도로 저는 말을 마치고요. 여기 뒤에 혜미 씨랑 기찬 씨께서 준비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분께 좀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24회 법무사 시험에 합격한 김기찬이라고 하고요. 일단은 이 자리에서 제가 항상 수험생 입장에서 앉아서 이제 듣기만 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가지고 저의 노하우를 설명드리게 돼서 되게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제가 좀 많은 이야기를 좀 준비를 해왔는데 필요하신 것만 생각을 하시고 약간의 이제 실수가 있더라도 좀 대화하는데 뭐 매끄러움이 좀 부족하더라도 양해를 좀 구합니다. 자, 일단은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마음가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마음가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부를 시작한 계기, 내가 무슨 마음가짐으로 이 공부를 시작하게 됐고 이 시험을 준비하게 됐는가, 이 마음가짐이 시험 합격할 때까지 내가 2년, 3년 공부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일단은 저의 예로서는 저는 군 입대 후에 법무사 사무실에 취업을 해가지고 1년 정도 취업을 했습니다. 1년 정도 이제 사무원으로 이렇게 다니다가 이제 사무원 강의가 있어요. 거기 가면 앞에서 이제 법무사님이 사무원들을 데리고 이제 교육을 하는데 그때 이제 배지가 너무 멋있어 보여가지고 나도 도전해 봐야겠다. 이렇게 도전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서울에 올라와서 공부를 했죠. 그때 이제 부모님들께 다 말씀을 드리고 나는 무조건 합격해서 나가겠다.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다 말했어요.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물러설 곳이 없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렇게 공부를 시작하게 됐는데 여기 계신 분들도 나이가 젊든 그리고 가정이 있든 간에 그 책임져야 될 무언가가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내가 앞으로 꼭 해가지고 합격을 해서 내가 원하는 꿈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지고 미래를 꾸려나갈 수 있도록 그런 마음가짐을 항상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1차 시험에 있어서는 저는 기출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출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저희 시험은 일단은 법원 행정처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그 법원 관련직 시험, 이제 9급, 7급 주사보, 그리고 법원 사무관 승진, 법원 행시, 그리고 법무사까지 요 5개의 시험이 되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나 이제 각 시험마다 특징이 있는데 법원 사무관은 이제 실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약간 최신 판례의 비중이 많은 편이고 법원 행시는 약간 깊이 있는 문제들을 많이 출제를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고려를 해가지고 법무사 시험에 가장 최적화될 수 있는 지문들을 뽑아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저는 법무사 10년치 기출 문제를 모두 풀어보았고 이제 법원 관련직인 9급 그리고 7급 주사보 사무관 행시를 3년치를 풀어가지고 모두 이제 뽑아가지고 풀어보았습니다. 기본 마인드, 그러니까 1차 공부를 할 때 기본 마인드는 어떻게 공부할까를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1차를 1년 동안 준비를 하고 2차를 2년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1차 때 합격했을 때 점수가 80점으로 약간 고득점을 했었고 2차 때는 한 번 꽈락을 했지만 그때도 평균 점수는 60점이 넘었어요. 꽈락을 맞았지만 그리고 올해 점수가 65점으로 이제 합격을 했는데 예, 나름 고득점으로 합격을 했는데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매번 매일매일 어떻게 공부하면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좀 알맞게 요령 있게 공부를 할 수 있을지 그거를 많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1차 때 제가 공부 방법으로 선택한 방법은 다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전과목을 최소 10회독 이상 하였고 부족한 과목은 상법이라고 생각했어요. 가장 취약한 과목. 상법은 한 20회독 정도를 하게 됐었는데 수험가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험 전날에 전과목을 볼 수 있는 정도가 되면 무조건 합격이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시험 전날에 전과목을 1회독 할 수 있으려면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될까? 어떤 방법으로 기본서를 정리하고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풀 것이며 어떤 방법으로 암기하고 요약을 해야지 시험 전날에 전과목을 1회독 할 수 있을지를 항상 고민을 했어요. 잠깐만 옷 좀 벗고 하겠습니다. 땀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잠시만요. 긴장을 좀 해가지고요. 네,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 순환부터 12월까지는 학원 강의에 되게 충실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학원 강의에 되게 충실하게 수업 시간에 수업 듣고 집에 가서 복습을 하고 대신 제가 이제 여기서 내가 이제 마지막 무기를 만들어야겠다가 했을 때 이제 다음에 넘어가는 12월 이후 1월부터 어떤 공부 방법을 택했냐면 2월 달인가 1월 달부터 모의고사가 매번 진행이 돼요. 한 달에 한 번. 그럼 그 시간은 내가 실점처럼 봐야겠다. 이 시간을 내가 시험 당일이라고 생각하고 실점처럼 보는데 아까 말했던 시험 전날에 1회독 목표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공부 방법을 세워야 될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생각을 한 거는 시험 전날 카페에서 이제 왜냐하면 그런 분위기가 약간 또 공부하는 분위기가 여기는 많이 조성이 돼 있어요. 카페에. 그래서 카페에서 전과목을 1회독을 하자. 그래가지고 처음에 1회 모의고사 때는 빅 4과목 상법, 민법, 집행법, 부등법을 1회독을 했어요. 1회독을 하고 두 번째 모의고사 때는 6과목을 1회독하고 세 번째 모의고사부터는 8과목을 1회독씩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시험 전날에도 당연히 1회 독을 할 수 있고, 그게 이제 나름의 짧은 기간 안에 1년 만에 고득점을 할 수 있는 기본 바탕이 되었고요. 자, 그러면 그렇게 다독, 그러니까 속독을 하고 시험 전날 1회 독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자, 분명 처음에는 책 한 권을 한 번 읽기가 엄청 힘들어요. 왜냐하면 1회 독을 하려면 전과목 1회 독하려면 한 과목에 보통 한 2-3시간 만에 한 과목 책을 다 읽어야 되는데요. 첫 회독을 할 때는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8시간 정도 걸렸어요. 제가 로고스 볼 때. 근데 그때는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2시간 하면 집중력이 바닥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내가 내용을 보기보다는 책 끝까지 페이지를 읽기 위한 속독을 하자. 그래서 한 2시간 정도는 집중해서 보다가 마지막 나머지 시간에는 그냥 페이지 하나에 10초 기간을 딱 두고 그냥 빨리빨리 넘겼어요. 페이지 하나에 10초 정도 주면 700페이지면 7000초. 그럼 2시간이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끝까지는 찍고 이제 다른 과목으로 넘어갔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생기고, 나중에는 책 내용이 그 다독이 오래되다 보면 내가 원하는 부위가 몇 페이지 있는지까지 이제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공부하는 게 시험장에서 문제가 떠올랐을 때 그 문제가 있는 페이지가 딱 떠오르고, 그게 이제 문제를 좀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 되고 시험장에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객관식 문제집은 이제 연필로 문제에다가 이제 연필로 풀었어요. 연필로 이제 풀고 문제 위에다가 OX 번호를 이제 연필로 표시를 했어요. 내가 얼마나 많이 맞췄고 얼마나 틀리는지. 그래서 연속으로 2번 이상 맞춘 문제는 다시 안 풀어봤어요. 왜냐? 이게 사람이 본능적으로 시험장에 가서 틀리는 문제는 계속 틀려요. 근데 맞추는 문제는 아리까리한데 또 맞는 답안을 찍어요. 그래가지고 2번 이상 연속으로 맞춘 거는 풀지를 않았고, 이제 계속 X가 나오면은 틀렸다면 다음에 2번 이상 연속으로 맞출 때까지 계속 틀린 문제만 반복해서 풀었습니다. 자, 과목별 공부 방법은 이제 헌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릴 것이 없어요. 약간 포기를 처음에는 했지만, 근데 제가 이번에 이제 동차로 합격을 했는데 이재영 법무사님의 마지막 그 자료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걸로 해가지고 이제 반타작 이상을 하게 됐어요. 공부 시간은 뭐 하루 정도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딱 중요한 것만 체크를 해서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법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요약집으로 저는 준비했어요. 조문집으로 많이 보시는데 상법은 조문이 많이 출제가 되니까 조문집을 잘 정리하셔서 객관식 문제를 많이 대조를 해가지고 그렇게 다독을 많이 하시는 게 좋고, 민법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준현 박사님의 그 강의를 들었었는데 키워드를 다 표시를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직접 찾아서 할 부담감도 줄고, 그렇게 가지고 키워드로 표시를 하고 나만의 이유를 이제 붙여가지고 암기를 많이 하려고 했어요. 원칙과 예외를 나누되 불쌍한 사람을 보호하자. 약간 이런 식으로 이유를 그냥 이해가 잘 안 될 때는 만들어가지고 암기를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다른 과목들도 요약을 많이 기본서로 이제 압축 요약을 해가지고 이제 다독으로 해서 이렇게 시험을 보고, 이제 시험 막바지에 있어서는 사실 공부가 많이 잘 안 되실 거예요, 다들. 그랬을 때는 학원에 있는 모의고사 문제를 계속해서 풀어보시는 게 시험 전날까지 그게 가장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1차 시험에는 이렇게 제가 공부를 했었고, 자, 2차 시험은 서울법학원 종합반을 이제 등록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 학원이 합격자 수가 가장 많고 수석 합격자도 배출이 되고 최연소 합격자도 이제 계속 매년 이제 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신뢰 있는 학원이라고 생각을 했고 종합반에 등록을 해서 이제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험용 법전에 대해서도 이제 고민을 하실 텐데, 시험용 법전은 4월 달에 매년 개정판이 나와요. 4월 달에 개정판이 나오면 개정판은 꼭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시험장에서는 개정판 시험용 법전을 주기 때문에 새로운 개정된 조문이 들어오면 그 위치가 다 바뀌기 때문에 개정된 것을 마지막까지 들고 공부를 하셔야지 시험장에서도 조문을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고 익숙한 조문들의 위치를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2차 시험 문제도
기출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1차에서는 넓은 범위에 대해서 좀 넓은 스펙트럼에서 이제 출제를 하게 되니까 약간 중요하지 않은 부분도 나올 수 있고 지엽적인 부분이 나올 수 있는데 2차에서는 100점을 기준으로 10점 이하로 쪼개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주제는 주제 범위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 그리고 핵심 쟁점이 되는 부분을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올해 시험의 경우 제가 이제 분석을 했었는데요. 최신 판례 또는 전원 합의체 판례가 그 민법, 민소법, 형법, 형소법에서 약간 한 45% 정도가 나왔어요. 최신 판례랑 전원 합의체 판례. 제가 이제 이거를 합격 수기에 나중에 이제 학원에다 올릴 텐데 거기다가 이제 좀 제가 정리해 놓은 거를 올려놨으니까 나중에 이제 올라오면 그때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2018년도, 15년도, 뭐 14년도 이런 판례들로 다 사례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최신 판례와 전원 합의체 판례의 비중이 되게 높아지고 형법의 경우에는 전원 합의체 판례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까지 공부를 해야 되니까 좀 심도 있는 그런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민법의 경우에는 기본 내용이 많이 빈출이 되고 올해 문제가 최신 판례의 사안을 토대로 구성되었다거나 하나 모의고사에도 충분히 연습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민소법도 최신 판례의 비중이 높고 이제 형법도 최신 판례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최신 판례를 많이 이제 보시고 사실관계를 많이 파악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 기간별 공부 방법은 예비순환이랑 1순환 때 저는 서브노트를 만들었습니다. 서브노트를 만들었고 그때가 이해하고 이론을 정리하고 가장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기간이고 이제 2순환, 3순환 때는 매일매일 모의고사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진도에 따라가기 벅차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비순환과 1순환 때 최대한 이해를 하고 정리를 하고 답안지에 현출할 분량을 자기만의 쓸 내용에 맞춰 가지고 정리를 잘 해놔야 돼요. 그리고 2차 시험 준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채점 결과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생각보다 기득권은 점수가 잘 안 나오고 약간 동차에서는 점수를 잘 주는 것 같아요. 이게 저도 이번에 제동차로 해가지고 합격을 했는데 기득권 때는 앞뒤 사람들이 다 잘 쓰니까 똑같이 써도 약간 평준화가 되는데 동차 때는 앞뒤 사람이 비교적으로 기득권들보다는 많이 못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차 지금 여기 들으러 오시고 인터넷 강의로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아마 동차 합격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는 포기하지 마시고 동차도 할 수 있다. 점수를 잘 주니까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후회되는 점은 공부를 하면서 멘탈 관리가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 이제 자만과 자학 사이라고 하는데 모의고사 성적이 좋을 때는 되게 자만을 하게 되고 이제 반대로 떨어지게 되면 자학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도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내가 무조건 이거를 따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할지 합격하면 어떻게 달라질지를 항상 생각해서 포기하지 않으시면 합격을 하실 수 있으시고요. 지금 이제 합격 수기를 제가 사실 많이 써왔어요. 되게 이제 많이 이제 지금 준비를 해가지고 쓰고 있는데 이것을 제가 이제 말하려니까 약간 이렇게 발표하는 게 뭐 경험이 잘 없어가지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나중에 홈페이지에 올라오니까 거기에 자세하게 이제 써놓을 거니까 그거를 많이 참조하시고요. 제가 이제 스터디 매니저를 하게 된다면 제가 공부했었던 노하우들을 많이 전수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공부 방법에 대한 전수와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요약 정리한 것을 이제 설명해 드리고 이제 개별 상담도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기출 문제를 제가 분석을 많이 했었어요. 1차든 2차든.
그래서 교수님들께서는 이제 기출문제 항상 얘기는 하겠지만 따로 이제 뭐 도표로 정리를 해서 분석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기출문제에 대한 분석을 좀 확실하게 할 예정이고, 중요 쟁점에 대한 사례풀이를 바탕으로 해서 내용 이론보다는 실전에서 어떻게 답안지를 구성할 건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고득점 전략이 가능한지, 그리고 사례 풀 때 노하우와 꽈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제가 이제 한번 꽈락을 맞아봤기 때문에 꽈락을 맞지 않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쓸 것들, 그리고 이렇게 이것만 암기하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이것만 쓰면 꽈락은 안 나온다 하는 기본적인 아주 기초적인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저도 지금 이번에 스터디 매니저를 하게 됐는데, 저도 기득권 때 이번에 제 동찰자 스터디 매니저를 들었어요. 예, 근데 이 스터디 매니저 하는 게 진짜 합격생들의 노하우를 알려주기 때문에 교수님들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을 겁니다. 꼭 오셔가지고 한번 참석을 해서 들어보시는 게 좋고, 이제 질문사항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요거를 좀 체크를 해봤는데, 2차 부동산 등기법 논술과 서류, 점수 및 공부 요령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질문사항이 왔었어요. 그럼 일단 논술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일단은 부등법이 꽈락이 잘 안 나오지만 기본 점수 이상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모든 문제에 통용되는 기본 두 문자를 만들었어요. 부등법에는. 그래서 뭐 앞에 총론이 나오든 그리고 강론이 나오든 소유권 이전 등기 아니면 앞에 뭐 농지 취득 자격 증명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오라든지, 모든 어떤 문제가 나와도 이 목차를 쓰면은 무조건 기본 점수 이상 받는다라는 그 제가 만들어 놓은 목차가 있습니다. 그런 목차를 하나를 정해 놓으면 이제 뭐가 나와도 두렵지가 않아요. 절대 꽈락이 나올 수가 없고. 그런 이제 제가 공부했던 방법은 이제 스터디 매니저를 할 때 여러분들이 오시면 그때 이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렇게 하니까 제가 이제 점수는 동차 때는 많이 공부를 못했지만 29점이 나오고, 기득권 때는 43점, 44점이 나왔어요. 그렇게 높은 점수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낮은 점수도 아닙니다. 70점 만점에. 절대 꽈락이 나올 수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 자, 이제 서류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는 바는 점수를 좀 잘 주는 과목이라고 생각해요. 조금만 공부를 하면. 이거는 서류는 이제 약간 실무적인 부분이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많이 쓰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다만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하시는 게 첨부 서면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첨부 서면은 이제 교재 보면 3줄, 4줄로 많이 이렇게 좀 부풀려서 설명이 자세하게 되어 있는데, 한 줄만 쓰시고 법 조문을 명확하게 쓰시면 필요한 점수는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첨부 서면을 한 줄씩은 본 시험장에서 첨부 서면을 한 줄씩만 썼어요. 대신 괄호 열고 법 몇 조, 규칙 몇 조, 지방세법 몇 조, 대신 근거 조문을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민법과 관련된 거, 예를 들면 상속과 관련됐으면 민법 조문까지 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한 페이지 조금 넘는 분량에도 불구하고 서류 점수가 28점, 뭐 이런 정도까지 점수가 다 나와요. 그런 이제 신청서 같은 양식 같은 것도 나중에 스터디 매니저를 하면서 제가 어떻게 썼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참석을 해가지고 좋은 정보들 많이 얻어가시고요. 하여튼 제가 지금 많이 부족한 점이 많은데, 제가 말 못한 부분은 나중에 홈페이지 올라오는 합격 수기 보시고 네, 많이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24회 시험에 합격한 정혜민입니다. 제가 이거 짧은 발표 시간 동안 어떻게 해야 최대한 많이 전해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어제 수험 사이트를 많이 돌아다녀 봤거든요. 그랬더니 수험생분들이 대부분 저랑 비슷한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1차 시험은 시간 부족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하시고, 2차 시험은 특정 과목을 꽈락 맞는 경우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으신 것 같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한 팁 같은 거 몇 가지 전해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거든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공부 방법이 항상 정석이나 꼭 맞다는 게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공부할 수 있구나 하는 정도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표할 때 이게 누락 부분이 있을까봐 걱정돼서 여기 적어왔거든요. 그래서 좀 문장이 딱딱하거나 해도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1차 시험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지금이 12월 말이고 내년 1차 시험이 6월 중순쯤으로 예상되는데 우리 1차 시험이 과목 수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과목 수를 생각했을 때 6개월이면 절대 많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남은 기간 동안 공부 시간을 안배하는 방법이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1차 시험은 상대평가고 상대평가인데다가 꽈락보다는 평균점이 떨어지셔서 불합격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꽈락을 면했다는 조건하에 다른 수험생분들보다 평균점을 높게 받아서 합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1차 시험이 8과목으로 이루어져 있고 배점이 과목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자신이 있거나 혹은 없거나 하는 특정 과목에 시간을 몰빵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공부 방법보다는 그 과목별로 배점별로 이게 공부 시간을 좀 균형적으로 투자하셔서 전체적으로 평균점을 올리시는 게 1차 시험 합격에는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1차 시험 공부할 때는 배점 높은 과목 위주로 계획을 짜서 공부하면서 배점이 낮은 과목들도 완전히 안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평균치만 맞추되 부족한 점수는 배점이 높은 과목에서 충족했거든요. 다른 수험생분들도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매해 1차 평균 커트라인이 거의 60점에서 결정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고득점을 생각하지 마시고 한 65점에서 70점 정도로만 예상하시고 그 정도 목표로 해서 공부하시면 충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차 시험에서 객관식 시험을 위한 공부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저 같은 경우는 1차 시험은 딱 객관식 시험을 위해서 공부하고 2차 시험은 주관식 시험을 위해서 공부를 이렇게 다르게 했거든요. 별개로. 이게 되게 개인적인 공부 방법이기도 하고 사람들마다 의견도 나눠지는데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차 시험의 경우에는 2차 시험처럼 계속 반복적으로 기본서만 계속 공부하는 것보다는 기본서로 어느 정도 기본기를 다진 다음에 객관식 문제를 많이 연습해서 이게 시간 내에 빠르게 풀어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실제 시험장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시간이 되게 많이 부족해요. 시험장 가서 1차 시험을 보게 되면 이게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우리 1차 시험이 거의 속독평가 수준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로 부족하거든요. 이게 저도 실제 시험 보면서 문제를 하나하나 다 읽으면서 풀면은 매 시간 한 5문제 정도는 아예 풀지 못하고 답안지를 제출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시간을 조절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1차 시험 공부한 방법 잠깐만 설명해 드리면 시험 경험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법무사 시험이 법원행정고등고시, 법원직이나 등기직 구급공무원, 법원 내부 승진 시험 이런 시험들이랑 비슷한 테두리에서 출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문항들이 기존에 존재하는 법 조문, 판례, 예규, 선례 이런 같은 틀에서 약간의 단어만 바꿔서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저는 법무사 시험을 공부할 때도 법무사 시험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법원 내부 문제들이나 이런 거를 같이 공부하면서 최대한 눈에 익히는 방법으로 공부를 했거든요. 다른 수험생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연습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고 싶은데 이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차 시험은 시간이 엄청 많이 부족해요. 시험장에서. 그래서 시간 부족에 대비하려면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연습이 저는 학원 모의고사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학원 모의고사는 한 번도 안 빠지고 매번 참여해서 봤고 이게 되게 시간 측정하고 오답 체크하고 실전 감각을 키우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학원 모의고사가. 그래서 학원 모의고사는 꼭 보셨으면 좋겠고 이게 개인적으로 풀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학원에 방문하셔서 다른 수강생분들이랑 같이 실제 시험장 분위기 내면서 풀어보면 그게 또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다른 수험생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시험처럼 시간 체크하면서 푸시고 나는 어떤 과목에서 점수가 부족한지 어떤 과목부터 풀어야 할지 과목별로 시간을 어떻게 분배해야 될지 이런 거를 다 미리 연습해 가면서 공부하시면 시험장 가서 시간 부족 현상을 조금 대비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여기까지가 1차 시험에 대한 이야기고 이제 2차 시험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2차 시험은 되게 꽈락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평균 때문에 떨어지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이 안 봤는데 꽈락 때문에 떨어지시는 분들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우리 시험 보면 가끔 판례가 시험의 전부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게 전부 맞는 말도 틀린 말도 아닌 게 일부 과목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2차 시험 문제는 판례를 사실관계로 바꿔서 출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판례만 정확히 알아도 문제를 풀고 답안을 약간 쓰는 데는 되게 지장이 없어요. 답안 쓸 때. 근데 저도 예전에는 답안에 문제 풀 때 판례만 딱 적용하고 답안을 마무리 지었는데 이럴 때는 2차 시험에서 고득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평균보다 낮게 나오고 꽈락은 안 나온다 해도. 그래서 2차 시험을 공부하실 때는 나중에 연습하시겠지만 판례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안 해결에 필요한 법 적용이랑 답안 작성할 때 논리 구성이랑 사안 포섭하실 때 신경 쓰시면 고득점 하는데 이게 되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2차 시험은 전체적인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가끔 수험생분들 보면 주요 파트만 찍어서 공부하거나 교수님 모의고사만 풀거나 뭐 재미없거나 어려운 부분 막 넘어가고 나중에 책 보면 어느 부분만 하얗고 어느 부분 새까맣고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해도 가끔씩은 합격하시는 분들이 있긴 해요. 근데 그게 되게 다수가 아니거든요. 그런 식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불합격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2차 시험은 1차 시험처럼 빠르게 풀거나 그런 기술만 익히는 게 아니라 기본서를 중심으로 해서 빠지는 부분 없이 전체적으로 공부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법원 시험정보 홈페이지 보시면 2차 시험을 대충 700명이 치르고 그 중에서 최종적으로 120명이 선발되는데요. 700명 중에 과락자를 제외하면 한 200명에서 250명 정도가 남아요. 그 남은 200명 중에 다시 최종 합격자를 120명을 추리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결과를 보면 수험생분들의 매해 절반 이상이 2차 시험에서 한 과목 이상은 꽈락을 맞아서 불합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 꽈락만 피하면 거의 7분응선 넘었다고 보시면 7분응선 넘었다고 하시는 교수님들도 계시고 꽈락만 피하면 합격권에 거의 근접하게 도달했다고 보셔도 되니까 이게 꽈락을 피하면 되는데 꽈락을 피하는 공부가 되게 어렵거든요. 저도 불합격할 때마다 막 60점, 70점 고득점 과목이 있어도 한두 과목씩 꽈락이 나서 매번 떨어졌어요. 그때마다 왜 꽈락이 나오나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채점자분들이 특정 과목을 매해 짜게 주는 과목, 점수를 짜게 주는 과목이 한두 개씩 있기도 하고 매해 불에타라고 한 예상 못한 문제가 한두 문제씩은 꼭 나와요, 이게. 근데 이게 불에타성 문제가 나오면 수험생분들이 답안을 작성을 할 수가 없거나 아니면 논점 이탈이 있게 되거든요. 답안 작성할 때 꼭 이런 과목에서 꽈락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수험생분들은 2차 시험 공부를 하실 때는 어느 부분을 찍어서 공부하시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공부를 빠지는 부분 없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매해 수험 공부하면서 다른 2차 합격자분들을 되게 많이 봤는데 이게 합격자분들을 봤을 때 전 과목을 뛰어나게 잘하는 분은 수석 합격하는 분이시고
전 과목을 다 평균 점수 이상을 받아서 합격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이 없어요. 대부분 합격자분들 보면 대부분의 과목에서 꽈락을 아슬아슬하게 피하는 점수를 얻고 특정 과목에서 고득점을 해서 붙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수험생 분들도 이 점 고려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혁준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1차 시험이나 2차 시험이나 연습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이게 좀 있으면 2차 시험 준비하시면서 모의고사도 보실 텐데 이게 학원 모의고사가 적중률이 높긴 한데 이게 항상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학원 교수님들이 항상 출제 가능성 고려해서 내신 문제들이고 그 모의고사가 항상 시험에 나올 거라 예상하고 푸시는 것보다는 이게 실전 감각 키운다는 생각으로 학원에서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2차 시험이 시간 부족도 문제긴 한데 쟁점 파악 못하거나 답안 서술할 때 논리 구도가 일관적이지 않으면 꽈락이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래서 학원에서 이제 2차 모의고사 연습하시면 저기 뒤에 계신 스터디 매니저 분이 첨삭도 해주시고 도움을 많이 주실 거예요. 저도 작년에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학원에서. 그러니까 2차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첨삭 받아보시고 수험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이따가 따로 4층에서 질문 따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이라고 합니다. 우선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미리 써왔습니다. 좀 딱딱하더라도 좀 양해해 주세요. 우선 많이 부족한 제가 여러분 앞에서 시험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이 맞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서울법학원 온라인 강의를 수강했고요. 그래서 그런지 여기 실장님이라든지 되게 연예인 보는 듯한 기분도 들곤 하는데, 그리고 제가 봤던 화면에 제가 서 있으니까 이상하기도 하고요. 근데 아무튼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는 1차 과정은 솔직히 기본서 좀 위주로 공부를 해서 좀 겨우 합격을 했어요. 기출문제집을 많이 준비는 안 하고 그 10년간 기출문제 풀이집으로 좀 공부를 해서 제가 솔직히 막판에 모의고사를 3개 정도 풀었는데 50점 중반대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를 시험 때 올리자 그래서 봤는데 다행히 겨우 합격을 했습니다. 1차는. 그래서 제가 1차 부분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부분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한 가지 그냥 열심히 하시면 되지 않을까 저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준비해 온 거는 2차 시험의 준비 과정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좀 생각한 것들인데요. 그 3가지로 좀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가 공부에 대한 기준 설정이고, 두 번째는 문제풀이 연습에 대해서고요. 세 번째는 답안 작성과 관련한 생각입니다. 순전히 개인적인 생각들이니까 공감 가는 부분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공부에 대한 기준 설정입니다. 좀 추상적인 얘기일 수 있는데요. 당연한 말씀일지도 모르지만 많이 알고 잘 쓰면 합격한다는 대전제를 가지고 공부했습니다. 여기서 많이 안다는 건 제 생각에 제대로 안다는 걸로 이렇게 받아들였는데요. 법무사 시험은 판례가 중요한 시험인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문제의 배경이 된 판례를 알고 있고 맞는 결론과 그 근거 판례를 적시하면 점수를 받을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판례의 결론이 배경이 된 그 문제에서 전제 조건을 조금만 틀어버리면은 그 판례만 외웠던 사람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대응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판례 결론이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계속 조금 복기를 하면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판례도 특정한 사례에서 법조문을 어떻게 해석 적용할까에 대한 판사들의 논리적 고찰이라서 하나의 학설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다만 법무사 시험은 논쟁이 있을 경우에 판례 입장을 따르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이 판례인 시험인 뿐입니다. 결국 2차 시험 공부는
각 판례 결론에 이르게 된 논증 과정을 공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민법에서의 요건 사실이라든지 형법에서의 구성 요건 해당 사실, 뭐 각 절차법에서의 적법 요건들, 이것들을 이제 법조문에서 요구하는 요건들과 판례가 요구했던 추가적 요건들, 그것들을 문제에 제시된 사례에서 얼마나 잘 조합을 해서 논증을 하느냐가, 그리고 그 사례에서의 판례 결론을 알고 있느냐, 그 두 가지가 그 채점자들이 원하는 답안의 형태일 겁니다. 설문에서 돌출되는 쟁점을 파악하고 조문과 판례를 적용한 이 논증 후에 판례에 의한 결론 도출이라는 연습이 되어 있으면 생소한 판례에 기초한 문제, 즉 불이타가 나오더라도 기초 법리에 근거한 논증 과정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을 것이고 그에 따른 점수를 분명히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불이타는 모두에게 불이타기 때문에 그러한 논증 과정을 보여준 사람들은 분명히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 그렇게 연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런 틀어진 문제가 나오면 대응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저의 생각은 논증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조문이 뜻하는 바라든지 권리의 법적 성질, 뭐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는 기초 단계가 필요한데, 그 각 교수님들 기본서에는 법무사 시험에 필요한 모든 기초 법리들이 다 녹아 있습니다. 기본 교재만 충실히 익힌다면 논증에 필요한 것들은 모두 익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단지 이건 연습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 뿐이고요, 문제 푸는데. 기본서 자체가 큰 틀로 봤을 때 법리별 논증 과정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서는 수험 끝날 때까지는 놓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첫 번째는 끝났고요. 두 번째는 이제 문제풀이 연습입니다. 제가 좀 기본서도 중요하지만 문제풀이 연습도 반드시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2차 시험의 그 대부분의 문제가 사례형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설문에서 제시한 사례에서 법률적 쟁점이 무엇인가를 빠짐없이 빠른 시간 내에 찝어내는 게 그 2차 시험 실전에서의 핵심입니다. 이거는 뭐 연습밖에 방법이 없는데요. 저는 민법 사례형 문제를 초반에 딱 봤을 때 등장인물이 4명 이상 나오고 날짜가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그림을 그렸습니다. 무조건 값을 인물관계 표시하고 날짜는 무조건 적었어요. 제가 숫자에 좀 약해서, 공대 출신임에도 숫자 약해서 날짜는 무조건 적어야 했어요. 왜냐하면 그걸 안 해놓으면은 결국 거꾸로 돌아가서 다시 문제를 처음부터 읽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림 그리는 게 좀 시간적인 손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연습을 반복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그림 안 그렸을 때보다 그림을 그렸을 때가 훨씬 더 문제 푸는 속도가 빨랐습니다. 그래서 사례형 문제 푸는데 익숙해지지 않으면 2차 시험은 정말로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를 보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머리서 반응하는 게 아니라 바로 자기 손에서 반응이 나올 정도로 연습은 필요해요. 그게 기본적인 루틴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자기는 어떤 여백을 가지고 갈 것인지, 아니면은 문제풀이 과정에 있어서 설문지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서 갑을 관계를 표현한다든지 뭐 그런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저처럼 그 도식화를 아예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은 선택을 해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반드시 가져가서 루틴을 만들어야 돼요. 문제를 보자마자 어떤 행동이 바로 나오게. 이게 안 돼 있으면 시간 안배 자체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2차 시험이 수기로 답안을 작성하는 시험이지만 시험의 경향이 단순 논술형 문제에서 이제 사례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공부를 반드시 쓰면서 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써서 연습하는 부분은 반드시 쓰는 게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연습이 필요한 부분이 그런 루틴, 말씀드린 루틴 그 부분에 관한 건데요. 근데 이거는 이제 민법이나 소송법 같은 경우에 좀 많이 적용이 되는 문제입니다. 뭐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은 등장인물이 얼마 없어서 쟁점이 단순해서 상관이 없는데 이 부분은 민법이나 민사소송법은 반드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등기법 같은 경우에는 좀 예외적인 과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초반에 공부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설정을 할 건지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최근 부동산 등기법의 기출 경향이 큰 주제의 단순 논술형이 아닌 세분화된 소주제에 대해서 이제 번호를 많이 매겨서 출제를 하는데요. 크게 보면 이것도 부동산 등기법 자체 내에서 케이스화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 등기법 공부 방향을 그 2차 목표로 한 그 수험서보다는 1차 때 이용했던 유석주 교수님의 기본서를 그냥 계속 반복해서 읽었어요. 저는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저는 부동산 등기법에서 고득점을 했습니다. 고득점을 했는데 이거는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머리에서 암기해서 답안을 작성한 거는 진짜 얼마 안 됐어요.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법전을 보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냥 답안을. 근데 이게 채점관들의 기준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기본서에서 보았던 내용 중에 어떤 주제에 있으면은 중요한 내용들을 적시를 하고 그 다음에 법전을 이용해서 얼마나 잘 설명하느냐. 그러니까 논리적인 아무리 절차법이더라도 분명히 그 안에 논리가 있습니다. 그거를 목차를 제시해서 잘 설명을 하면은 점수를 준다고 생각해요. 물론 가장 중요했던 게 저는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게 법전을 보고 어떻게든 잘 쓰려고 시험 중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 결국 등기법 시험의 이런 경향은 일단 범위가 매우 넓어서 암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솔직히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채점관들도 점수를 매길 때 이런 경향을 인정을 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답안 작성에 관한 건데요. 저는 과거에 업무를 보면서 보고서를 많이 작성해 봤습니다. 1000페이지도 넘는 보고서를 혼자서 다 작성해 본 적도 많은데요. 보고서의 가장 첫 번째 순서가 목차 설정하기입니다. 수많은 주제를 한 권의 보고서에 다뤄야 하므로 어떻게 하면 논리적으로 자연스러운 전개가 될지를 고민하는 단계가 목차 잡기입니다. 좋은 목차를 설정한 보고서는 책이 아무리 두껍더라도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지에 대해서 소설책 읽듯이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읽는 사람들이 그걸 인지를 잘해요. 그래서 저도 답안을 작성할 때 제가 뭐 직업병인지 몰라도 그렇게 작성을 하고 싶었어요. 답안을. 그래서 깔끔하고 정돈되고 논리 정연한 그리고 기승전결이 명확한 그런 답안을 작성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 목차 제시가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그래서 모범 답안을 보시면은 진짜 논리의 기승전결이 명확해요. 딱 물론 법률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 공부 안 한 사람들이 보면은 헷갈릴 수도 있지만 웬만치 공부한 사람들이 보면 할 정도로 목차만으로도 이렇게 제시가 되는구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연습을 하면은 물론 모범 답안만큼 실전에서 작성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시간도 없고 죄송합니다. 시간도 없고 그만큼 판단력이 명확해지지도 않아요. 시간에 쫓기기 때문에. 그래도 평소에 목차를 잡고 모범 답안과 비슷하게라도 써보자라는 연습이 돼 있으면은 그게 몸에 배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전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무사는 법률 전문가이기 때문에 어떤 사례에서 쟁점의 법적 논리적 해결 과정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해결 과정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말씀드린 목차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결론과 근거 판례를 제시만 해도 점수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채점자가 그런 답안을 원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시간이 부족한 시험이라 그런 생각이 사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채점자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유일한 어필 수단이 답안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결코 사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의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 첨삭 지도를 활용을 했습니다. 인터넷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나의 답안을 누군가 봐줬으면 하는 생각이 많았는데 마침 온라인 첨삭이 있어가지고 첨삭 지도 선생님이 교정할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잘한 부분은 칭찬을 꼭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갖고 있던 답안 작성에 대한 어떤 기준이 칭찬을 받는 거 보고 굉장히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는 본인의 답안을 전문가가 봐줘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답안이 있더라도 전문가가 보면 아닐 수도 있어요. 결론이 맞더라도 채점관이 결론만 맞는 답을 원하는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준비한 세 가지는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의 생각은 좀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절대 정답은 아닙니다. 단지 어떤 방법으로든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공부 중에 자신의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의심 없이 계속 정진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저도 이번 시험에서 운이 굉장히 좋았던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수석 합격과 그냥 합격은 진짜 한 끗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운이라는 것도 수학적으로 표현하자면 확률인데요. 합격 운이라고 표현한다면 하늘의 뜻 같아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뜻으로 들리지만 합격 확률이라고 표현한다 그러면 우리의 의지와 노력을 얼마든지 높일 수 있는 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천한 저의 말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수혁입니다.
제가 합격하기는 최연소로 합격을 했는데 제가 빨리 붙는 거는 설명을 못 해드릴 것 같고요. 이제 최대한 안정적으로 붙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1차가 2년이 걸렸는데요. 지금 총 수험 기간이 한 3년 좀 넘게 되는데 3년 넘는 시간 동안 계속 서울법학원에서만 종합반을 끊어서 계속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맨 처음에 1차가 안 된 이유가 뭐였냐면 제가 대학교로 법학과를 나왔는데 1차 종합반을 들으면서 학교 공부를 하듯이 계속 수험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부 시간은 굉장히 많았던 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문제풀이에 접목이 잘 안 돼서 기본서는 굉장히 많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60.5점인 커트라인에서 이제 50점대로 이제 탈락을 했는데, 아까 전에 이제 생동차 합격하신 분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자기 고집이 강했던 게 아마 원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그리고 이제 두 번째 1차를 할 때는 좀 마음을 내려놓고 공부 방법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합격 수기에 조금 많이 써놓긴 했는데 이제 좀 기출문제 위주로 기본서에다가 체크를 해가면서 자주 나오는 부분은 이제 동그라미를 쳐서 좀 강약 조절을 해가면서 기본서를 좀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차는 이제 그 다음 연도에 71점으로 이제 합격을 하고 그 다음에 2차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2차 생동차 때는 사실 제가 아는 게 별로 없는 상황이라 이제 교수님들 그냥 설명 듣고 이제 시험장 가서 일단 최선을 다해서 쓰기는 썼어요. 모든 과목을 다 최선을 다해서 쓰고 이제 꽈락은 없었는데 이제 점수가 이제 합격 커트라인에 맞지 않아가지고 또 이제 탈락을 했고요. 이제 제가 공부했던 방식이 서브노트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제 제가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마다 보통 이제 기본서 위주로 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제 동영상 강의를 좀 많이 돌리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제 혹시 서브노트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조금 도움이 될까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쓴 방식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서브노트를 A4 용지로 작성을 처음에 했거든요. 그게 처음에는 이제 노트로 서브노트를 작성할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또 걱정이 좀 많은 타입이다 보니까 수납마다 제 노트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노트를 뜯고 싶고 새로 만들고 싶고 이런 생각이 많이 들다 보니까 차라리 이걸 A4 용지로 만들어서 중간중간에 수정이 조금 용이하게 하면 이게 좀 서브노트를 만들기가 쉽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만들어 놓은 서브노트가 민법이랑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해서 4과목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 다 합쳐보면은 거의 90페이지 가까이 되거든요. 이게 서브노트 치고는 양이 조금 많은 편이기는 해요. 역시 걱정이 많아서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놓고 만든 시기가 제가 생동차 때랑 예비순환 때까지는 서브노트 생각을 잘 못했어요. 사실 교수님들 수업만 따라가기에도 좀 많이 바쁘고 이해하는 것도 벅차고 이게 복습하고 나면 시간이 남질 않아서 그때는 만들지를 못했는데 이제 1순환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서브노트를 이제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순환 때까지도 계속 만들었던 것 같아요. 기본적인 틀은 1순환 때 만들어 놨는데 막상 2순환 때 들어가니까 보충해야 되는 내용도 많고 이게 잘못 썼던 내용들도 많고 그래서 2순환 때까지 계속 교수님들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보충할 부분은 보충을 하고 다시 바꿀 내용은 또 바꿔가면서 서브노트를 만들었고요. 3순환 때는 이제 교수님들이 최신 판례라든지 아니면 법원 사무관 문제 같은 것들을 이제 다시 문제풀이로 모의고사로 계속 내주시는데 그 부분은 이제 3순환 때까지 계속 추가를 해가면서 이제 시험 전날 모든 과목을 이제 한 번 이상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목별로 이제 서브노트가 과목별로 약간 틀이 좀 다른데요. 그 과목별 틀이 이제 초안 작성하는 방식으로 작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수석 합격자분이 말씀해 주신 그 초안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계속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초안 작성 방식들이 교수님 이제 수업을 들으시다 보면은 교수님들이 계속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근데 교수님들마다 약간 방식이 달라서 이제 책을 보실 때도 그 초안 작성할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책을 읽으시면 이제 굳이 서브노트가 아니더라도 기본서로 보실 때도 좀 중간중간에 이제 빨리 나가실 수도 있고 어느 부분이 중요하겠구나라는 것도 생각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세한 서브노트 작성 방식까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긴 한데 대체적으로 계속 반복하는 느낌이 들지만 역시 교수님 말씀이 틀린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말씀을 계속 잘 듣고 있다 보면 초안 작성하는 방식 그대로 설명을 해주세요. 대부분 강의 방식이 다 강의를 해주시면서 이혁준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정리를 잘 해주시잖아요. 민법 같은 경우는 이제 분쟁 유형별로 청구 방식과 이제 그 다음에 항변, 재항변 그런 순서대로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시는데 초안 작성하는 것도 청구를 쓰고 항변, 재항변 이렇게 쓰시면 굉장히 논리적인 답안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서브노트도 그렇게 작성이 되어 있고 이제 답안지를 쓸 때도 초안 작성을 그런 식으로 이제 작성을 한 다음에 이제 실제 답안지에다가 옮겼습니다. 이제 저도 초안 작성을 이제 처음 할 때 20분 정도를 초안 작성을 하는 시간으로 만들면 좋다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20분이 굉장히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최대 한 25분까지 어떻게 버텨보다가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게 모든 과목을 풀고 싶었으나 이제 25분도 몇 문제 못 푼 상태에서 그냥 답안지를 쓰고 제출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조금 많이 벌어졌었어요. 저도 맨 처음에 이제 그래서 굉장히 김 실장님을 굉장히 많이 괴롭혔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제 지금 시기가 약간 그런 시기 같아요. 초안 작성하는데도 시간이 모자라고 글을 썼는데도 생각보다 점수는 안 나오고 근데 희한하게 다른 분들은 굉장히 잘 쓰는 것 같거든요. 나만 못 쓰는 것 같고 이제 그런 시기를 조금 이게 지나갈 시기구나 하고 좀 당연하게 받아들이시면은 나중에 가서 이제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성적이 상승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지금이 제일 고비라는 생각은 계속 하고 있는데 나중에 가다 보면 대부분의 분들이 실력이 다 비슷비슷해지는 게 있어요. 오래 하신 분도 그렇고 이제 처음 해가지고 이제 2차를 처음에 오셔서 1년 공부하시는 분들도 이제 저 2017년 1차 보실 때쯤 되면 그때쯤 되면은 오래 하신 분이랑 1년쯤 하신 분이랑 답안지 쓰는 느낌이 비슷해져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마 이거 제 생각이긴 한데 그러면 이제 답안지 작성에서 초안을 누가 더 논리적으로 깔끔하게 작성을 할 수 있었느냐가 약간 좀 그게 거기서 점수 차이가 조금 나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학원에서 계속 이제 매번 강의를 듣고 모의고사를 보면서 이제 제일 아쉬울 때가요. 이제 1번 문제를 풀고 2번 문제를 풀기 시작했는데 쓰다가 보니까 1번 문제에서 내가 추가할 내용이 생각이 날 때가 제일 아쉬워요. 이제 서술형 문제가 고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아무래도. 답안지를 바꾸기에는 이제 시간이 없고, 그렇다고 안 쓰자니 아쉽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알면서도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그런 경우를 조금 미연에 방지를 하려면, 이제 초안 작성하는데 굉장히 이제 심혈을 기울여야 이렇게 좀 아쉬운 상황을 방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이제 조문 법전을 좀 자주 보셔야 된다는 건데요. 그 법전이 저도 이제 한글 법전 세대라 지금 수업용 법전이 다 한문으로 된 과목들이 몇 과목 있잖아요. 그 과목의 경우에는 법전을 처음부터 찾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제 민법도 한문으로 되어 있는데 아는 조문인데도 불구하고 한자로 써져 있으니까 그게 찾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아마
이제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한문 법조, 한자에 조금 약하신 분들은 이제 그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수업용 법전으로 계속 찾는 연습을 드리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결국에는 저희가 시험장에 가가지고 봐야 하는 건 수업용 법전이고, 그러려면은 수업용 법전을 찾는 거를 이제 손에 익숙하게 만드시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계속 불이타가 이제 전 불이타 걱정을 조금 많이 해서 어떻게 하면은 불이타가 나왔을 때 평타를 치고 넘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조금 많이 했는데, 그러려면은 조문 구조 자체를 조금 파악을 하고 있어야 좀 제가 모르는 부분이 나오더라도 적어도 조문을 한번 어느 위치에 있겠구나 해서 찾아갈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등기법 같은 경우에도 저는 요번 등기법이 약간 불이타였거든요. 맨날 자기 전에 한 문제씩 외우면 좋다고 이재영 법무사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대로 했는데, 아쉽게도 제가 준비하지 않은 부분이 문제에 나와서 결국에 제가 했던 거는 이제 등기법 같은 경우에는 등기법과 등기 규칙의 연계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를 조금 많이 연계를 시킬 수 있도록 파악을 하고, 이제 조문만 보고도 조금 그걸 내용을 풀어서 서술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서 좀 모르는 부분이 나오더라도 그래도 이제 등기법 같은 경우에는 36점이 나왔는데, 예, 그래도 제가 아예 준비하지 않은 부분이 나온 것 치고는 괜찮게 나왔구나 하면서 조금 안도를 하고 넘어갔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 뭐 마음가짐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이제 앞에서 굉장히 말씀을 잘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뭐 별로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고, 이제 저는 공부할 때 좀 겁을 내셨으면 좋겠는 게, 떨어진다는 거에 대해서 겁을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공부를 할 때 너무 찍지 않고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다 한 번씩은 훑고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올 때 교수님께서 한 번 언급을 안 하신 쟁점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 형사소송법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교수님이 특이급으로 찍지 않아서 그렇지 그 언급은 하고 넘어가셨거든요. 만약에 좀 비틀어서 문제를 낸다면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다라고 넘어가셨는데, 이제 그 부분이 나와서, 예.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이제 좀 겁을 내시고 약간 두려움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은 조금 더 꼼꼼하게 공부할 수 있는 효과를 낳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히려 1차를 할 때가 더 힘들었는데요. 이게 제가 아무래도 실무 경험은 고사하고 일단 사회 경험도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이제 너무 생소한 과목에 생소한 단어들이 좀 많아서 이제 그때 고생을 좀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이렇게 아무런 지식이 없어도 이제 합격을 할 수 있는 거 보면 이제 교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이제 열심히 하시다 보면은 아마 합격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23기 합격생 김홍범입니다. 제가 얘기하기 전에 너무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긴장이 돼서 올라왔는데요. 그러니까 뭐 17개월에 합격했다라고 해서 굉장히 뭐 특별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마 얘기를 다 들으시면 특별한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일단은 저렇게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면, 제가 2016년 3월에 원래 제가 이렇게 일반 뭐 군대 같은 건 아니고 그 산업기능요원이라 그래서 이렇게 출퇴근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동영상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아침에 오전에는 이제 일하고 이제 오후에 이제 동영상 강의를 듣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이제 했었고요. 5월에 제가 제대를 했습니다. 제가 제대를 한 건 5월이어서, 그러니까 그 3월 말부터 그때 지금 1차 2016년 1차를 볼 때까지 3개월 정도를 제가 할 수 있는 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고 1차를 보고 난 후에 그 며칠 안 지나서 바로 이제 학원에 와서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계신 그 자리에서 이제 저도 합격 설명회를 들었었습니다. 그때 합격 설명회를 듣고 바로 등록을 해서 이제 1차를 본격적으로 이제 그때부터 공부를 했었는데요. 처음엔 이제 제가 이제 사는 지역이 이제 성남인데 이제 처음에 한 2016년 10월까지는 통학을 하면서 공부를 했었고요. 그리고 10월 말부터 이제 이 부근에 고시원을 잡아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이제 2차 준비도 조금 더 이렇게 깊게 오랜 시간 이렇게 좀 공부를 할 수 있어서 같이 이렇게 하게 됐었고요. 그래서 이제 2017년에 이제 1차 시험을 봐서 예, 그때 패스를 했었습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는 아마 그때 커트라인이 61점? 올해 그 1차 커트라인이 61점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제가 69점이 나왔습니다. 예, 그때 69점이 나오고 좀 넉넉하게 패스를 해서 사실 2차를 준비를 할 때 이제 동차 들어갈 때 이제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2차를 공부를 하면서 그때 이제 삼순환 들어가서 사실 답안지를 그때 처음 써봤습니다. 삼순환 들어가서 이제 답안지를 처음 써봤는데 그때 써보고 제가 할 수 있는 한 뭐 최선을 다해서 삼순환을 했고 좀 올해는 제가 운이 좀 많이 좋았던지 네 좋은 결과로서 여기 이렇게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뭘 설명을 드리는 게 여기서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의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건지 참 고민을 많이 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제 처음 이제 수석하신 분께서 너무 이렇게 공부 방법에 대해서 너무 체계적으로 다 말씀을 해주셔서 사실 제가 공부 방법에 있어서 더 특별하게 얘기를 드릴 만한 게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혹시 지금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시작을 하시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른 합격생분들보다는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좀 더 빨리 합격을 할 수 있었는지 그걸 설명드리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그거를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요, 공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남들과 달랐었던 거는 공부 방법이 달랐는데, 지금 이제 수석 합격하셨던 분께서도 이제 막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공부 방법에 대해서 제가 딱히 여러분들께 이런 공부 방법이 좋아요 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만한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다들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면 그 방법이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셨던 분들도 되게 많았는데 그 공부 방법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똑같았던 분들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가르쳐드리는 공부 방법이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리면 여러분들과 분명히 다를 수 있고요. 또 그 공부 방법에 또 적응을 하시다 보면 1년 가고 2년 가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계시는 그 공부 방법을 최선을 다하시되 조금 더 다르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저 같은 경우에 좀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들이나 공부를 하는 과정에 교수님들한테 여쭤보거나 아니면 그런 식으로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피드백을 되게 많이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공부 방법이 분명 맞겠지라고 하는 믿음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다 말렸습니다. 1차 하는데 2차까지 한다 그러면 다 말리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1년 더 하게 된다.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 저 만나는 사람 중에 10 중 9은 저를 말렸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제 스스로의 고집이었죠, 어떻게 보면. 네. 분명히 하겠다라고 하는 그 고집 때문에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강행을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건데요. 그러니까 그런 고집도 필요하지만 충분히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아서 내 공부 방법을 수정을 해나가는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모르겠습니다. 법 공부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는 사실 잘 모르는 게 제가 사회복지학과거든요. 제 전공이 사회복지학과고 그러니까 사시에 대한 공부를 사실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기 전에 법전을 열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법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자기 고집이 굉장히 강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공부 방법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해보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시다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만 조금 자기 고집을 좀 줄이시고, 그러니까 다른 분들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다면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좋은 공부 방법이 나오고 그 공부 방법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시면 또 도움이 많이 되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남들하고 가장 달랐던 건 절실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주변에 저를 알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랑 같이 공부를 하면서 저를 지켜봤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와, 운이 되게 좋았나 보라고. 예, 올해 한 번에 이렇게 붙을 수 있었던 거 되게 운이 좋았나 보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공부할 때 저를 지켜보셨던 분들은 저한테 운이 좋았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으세요. 왜냐면, 저는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공부를 하시겠지만, 2차를 준비하는 그 공부 기간 동안 전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번도 편하게 잠을 자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누구보다 더 오래 독서실에 남아 있었고,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보러 가는데 저는 1년 만에 준비를 하는 거지만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10년, 막 몇 년씩 오랫동안 공부를 준비하신 분들도 있으신데 그분들과 어떻게 보면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그냥 동차할 때 이렇게 이 정도만 보면 된다더라. 그러니까 몇 가지 사례만 이렇게 외우고 가서 그분들하고 경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참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그렇게 오랜 기간, 다년간 공부를 하신 분들과 경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최소한도 거기에 맞는 상응하는 노력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 노력을 위해서 저는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시험 시작하기 전에는 제가 피부가 되게 예뻤거든요. 네, 잡티 하나 없는 그런 예쁜 피부였는데 시험이 끝나고 나니까 다 이렇게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거의 한 2차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한 15kg 정도가 빠졌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할 수 있는 한 정말 모든 걸 다 해본 것 같습니다. 진짜 그 기간 동안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2달이라는 두 달? 조금 더 되는 시간 동안 사실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때 처음 써봤거든요. 1차를 끝나고 3순환 들어가면서 2차에 3순환을 하면서 그때 처음 답안지를 써보고 목차를 잡아보고 그때 처음 이렇게 답안지를 작성을 해본 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막상 결과가 나왔을 때 다른 분들과 달랐던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제가 가장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그 절실함이라는 거. 예, 그걸 꼭 얘기를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른 부분보다는 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제 절실함만큼은 아마 누구에게도 지지 않지 않았나. 네. 그 얘기를 꼭 전달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3번째로 얘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시험을 제가 첫날, 이튿날, 이렇게 이틀을 보지 않습니까? 처음 이제 1일 보고 이틀째 이제 시험을 보는데,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 첫 번째 시험이 끝난 다음에 도저히 그 다음날 시험을 준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떨어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올해 형소법 같은 경우가 불이타였던 문제들도 많았었고요. 형법도 그러니까 그렇게 길게 준비를 하지 못했었던 것도 문제가 있었지만, 네, 저는 분명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 이거는 끝났다. 그래서 1년 동안 준비를 했었고, 아까도 얘기했었던 부분인데 절실함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은 제가 공부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딱 1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허락된 시간은 앞으로 이런 기회가 다시 오지 못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딱 1년 동안만 준비를 할 수 있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그래서 정말 이 기회밖에 없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1차, 2차를 봤는데 내가 너무 쉽게 생각을 한 건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때 1일차의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너무 망쳤다라는 생각을 해서, 예, 도저히 그 다음날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어보거나 이런 걸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저히. 그때 사실은, 네, 저에게 필요했었던 건, 그러니까 제 마음을 붙잡아 줄 수 있었던 무언가였던 것 같아요. 제가 사랑하는 가족들,
뭐 저한테 응원해주신 분들, 그러니까 생각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그분들한테 부끄럽지 않게끔 난 정말 최선을 다했고 끝까지 나는 놓치지 않았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하고 오자라고 마지막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만약 그때 그렇게 해서 마음을 돌리지 못했다면 저는 시험을 붙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면 1일차 때 본 그 점수를 봤을 때는 분명 떨어질 점수였거든요. 그러니까 55점이 나왔다고 이렇게 실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러니까 55.1이 나왔거든요, 정확하게. 근데 그때의 점수는 사실 2일차 때, 다 올린 점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마음을 만약 못 잡았다면은 다시 돌이킬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정말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의 마음을 부여잡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오거든요. 아마 보러 가신 분들은 아실 거고 또 보러 가실 분들은 분명 경험하게 되실 부분일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서 그런데 다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제가 얘기를 들었던 건 공부 방법. 네. 공부 여러 뭐 공부 방법들이 있겠지만 마음을 좀 열고 다른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좀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절실하게 제가 처음 공부를 할 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시험에 가서 결국에 마지막에 승부가 나는 거는 똑같이 공부하고 마지막에 가서 차이가 나는 거는 절실함의 차이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절실한 부분이 누구보다 더 많으시다면 아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막바지에 정말 시험 마지막까지 내 마음을 붙들어줄 수 있는 무언가가 꼭 있으셔야 마지막에 가서 실수를 하지 않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제가 다른 합격하신 분들과 좀 달리 제가 좀 빨리 할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그 부분에 이 세 가지가 제일 가장 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뭐 방법으로 어떤 뭐 방법이 달랐나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저는 막 여러 가지를 많이 물어보셨는데 민법 사례집이나 이런 사례집 있지 않습니까? 기본서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례집을 제가 한 13번을 보고 갔습니다. 정확하게. 민법, 민소, 형소, 뭐 형법 관련된 제가 정리해 놓은 거 한 13번 정도를 13회독을 하고 이제 갔었습니다. 1차 볼 때도 기본서에 대한 회독수가 최소 8회독 정도는 다 된 것 같습니다. 모든 과목이. 누구든 노력하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근데 다만 이제 차이가 있는 것들은 지금 제가 얘기 드린 차이죠. 공방법에 대해서 서로 나눌 수 있고 또 지금 얼마만큼 절실하게 했냐. 아니 처음 시작할 때는 다들 막 절실하게 정말 용기 있게 하시는데요. 한 7월 이제 추석 지나면서 좀 마음이 이렇게 흐트러지기 시작하고요. 연말쯤에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 막 이렇게 반짝반짝거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설레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이제 봄바람이 이제 살랑살랑 불면 이제 그때부터 마음이 녹죠. 그리고 이제 다시금 이제 한 6월 달 시험을 볼 때쯤 되면 다들 이제 그때부터 바빠지시죠. 한 5월 달부터. 그거는 절실함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그 절실함을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까지 정말 끝에까지 내 스스로의 마음을 부여잡아 줄 수 있는 거. 내가 다 망했다라고 생각을 해도 적어도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또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회 없이 하자라는 그 마음. 네. 이 세 가지가 저는 가장 컸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이제 공부를 이제 시작하고 계실 분도 있으시고 앞으로 이제 또 하시게 될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부 방법에 대해서는 뭐 다 각자 최선을 다하시면 공부 방법 정말 좋은 방법을 찾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조금 차이가 있다면 제가 얘기 드린 오늘 세 가지 그것만 더 채워진다면 분명히 다음에 볼 때는 아마 합격하셔서 저와 뵙게 되지 않을까. 또 그렇게 뵙게 되면 또 반갑게 또 인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지루한 얘기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가 잘나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라 제가 요번에 80으로 붙었거든요. 2차만 80이면은 1차까지 하면은 거의 10년 넘게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앞에 이 배수연 법무사님은 법학과 나오시고 실무 경험 없는 상태고 저도 똑같은 그런 건데 저는 이제 10년이 넘게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조금 말하자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러면 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거를 저는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거를 저는 다 했어요. 정말로.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이 제가 경험을 해서 오래 걸리는 게 아무래도 좀 여러분한테 좀 더 가슴에 와닿을 것 같아서 실장님도 이 자리에 나와 주십사 했는데 이제 아까 제가 이제 3시까지는 이제 그냥 학원을 쭉 따라왔어요. 그냥 1순환, 2순환, 3순환 해가지고 종합반을 해가지고 쭉 따랐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1시를 해가지고 제가 1년을 종합반을 했는데 떨어지면은 이제 다른 학원을 다녔어요. 다른 학원 종합반. 이게 학원이 3개니까 제가 이렇게 해서 3시를 딱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거의 이제 선생님들의 스타일이라든지 뭐 이렇게 강의 스케줄이라든지 이런 거는 거의 꿰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료도 거의 뭐 제가 여러 단연차니까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도 그러니까 내가 2015년에 공부를 하면 2014년, 2013년 자료까지 제가 복사를 해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을 들어갈 때는 이제 정말 붙어야 되겠다라는 간절함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러니까 예비순환부터 그냥 그거를 그냥 외웠어요. 그냥 그 자료 같은 거를 나름대로 이제 자기 서브노트 해야 될 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가지고 막 공부를 그냥 거의 그러니까 진짜 평균적으로 한 12시간씩 했나 봐요. 저는 그냥, 왜냐면 공부를 하는 그냥 수험생의 입장이어가지고 했는데, 그러니까 한 2순환 끝날 때쯤 되니까 약간 이렇게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모의고사는 봤는데 모의고사를 보니까 이렇게 내가 잘 아는 분야는 점수가 엄청 높은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2, 3등 안에 드는데 또 내가 조금 이렇게 미묘하게 좀 잘 모르는 거는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 과목이. 그러니까 1회차, 2회차, 3회차 할 때. 그리고 또 어떤 과목은 좀 이렇게 아마 아실 거예요. 이렇게 자료가 많다, 그러니까 단연차신 분들은 자료가 비슷하기 때문에 내가 다음날 뭐가 나올지 알아요. 그럼 그거를 막 공부를 해가지고 시험장 가면은 진짜 최고답안 낼 때도 있고 이러는데 그래도 기분이 나빠요. 왜냐면 시험장에서는 내가 이게 과연 이 문제가 나올지 안 나올지를 판단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1차, 2차, 3차 때 계속 떨어져 보니까 그러니까 잘 나와도 불안하고 안 나오면은 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공부는 많이 하는 것 같은데도 시간은 이제 12시간씩 꼬박 하는데도 자신감은 점점 떨어지고 내가 지금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가 이렇게 순간적으로 한 2순환 이렇게 딱 끝나고 나니까 3순환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냥 40대인데도 내가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러니까 또 제 주변, 저도 이제 아까 그 김홍범 법무사님 말씀하시니까 주변에 피드백 받을 분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면은 이제 교수님한테 가서 어떻냐 여쭤봐도 그냥 늘 이렇게 꾸준하게 열심히 하는 걸 아시니까 괜찮다 하는데도 그냥 자기 촉이 있잖아요. 이대로 하면은 왠지 또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근데 3순환 이제 딱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이대로 바꿔야 되나, 기본서를 바꿔야 되나, 아니면 케이스를 하나 더 볼까, 아니면 내가 여태까지 했던 게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다가, 근데 지금은 이제 좀 너무 늦었으니까 일단 한번 네가 했던 대로 그냥 밀고 가봐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렇게 갔는데, 이제 40대 딱 시험을 보고 났는데,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한 3순환 때는 제가 한 16시간씩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줄여가지고 여기서 나오면 다 쓰고 나오자 했는데, 시험장에 딱 들어갔는데, 이게 말 그대로 준비한 것만큼 다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막 쓰다 보면은
이렇게 답안이 전체적으로 약간 이렇게 가분수처럼 되는 느낌이라니까 시간이 쫓기니까 답안을 쓰다가 그러니까 시간이 이것만큼 다 못 써. 그러니까 이제 막 내가 줄이고 그러니까 내가 준비한 만큼 다 쏟아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수험적으로는 공부는 정말 많이 했는데 이게 시험 적합성에서는 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막판 시험장에서도 이게 내가 이거 어떻게 써야 되고 어디에 이제 점수 분포도가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공부했으니까 막 다 쓰면은 붙겠거니 해가지고 그냥 40대 그렇게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러니까 40대 그 3시 전까지는 약간 퐁당퐁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민소가 꽈락이 있다든지 뭐 형소가 꽈락이 있다든지 이렇게 퐁당이 있었는데 한 40대 그렇게 몰아치고 공부를 하니까 그 이후로는 꽈락이 전혀 없었거든요. 뭐 학원가에서는 뭐 브리타라고 했지만 내 기억으로는 언젠가 뭔가 하나 들었을 것 같은 느낌의 그냥 조문 가지고 뭐 이렇게 쓰다 보면은 답이 틀려도 절대 꽈락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의 좀 그러니까 몰아치는 부분도 필요하긴 하지만 이제 단연차 한 4시 이후 한 3시쯤 되면은 이게 본인이 그러니까 공부를 내가 왜 떨어지는지 그러니까 공부 뭐 이게 지금 뭐 목차를 잡아야 되니 막 이런 것보다는 자기 답안에 내가 왜 떨어지는지를 분석을 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러니까 40 떨어지고 50대는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막 공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는 기로에 섰었어요. 제가 앞으로 내가 공부를 더 해야 되냐 그냥 그러니까 흐지부지 보낸 것 같아요. 50대는 진짜 그런데도 꽈락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공부를 안 했는데도 꽈락은 안 나와. 근데 점수가 꼭 2점씩 모자라는 거예요. 이게 공부를 해도 2점이고 안 해도 2점이고 그러니까 50대, 60대도 1년을 해도 또, 그러니까 커트라인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난 거기서 꼭 2점이 모자라. 막 1점, 2점씩 모자르니까 와, 그때는 이제 막 정책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말 저는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때 이제 그랬어요. 제가 이제 어떤 책을 보니까 막 그러더라고요. 합격을, 이렇게 불합격을 피하는 법 막 이런 책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책을 보면은, 그때 제가 알았어요. 내가 왜 떨어지는 법을 내가 분석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열심히만 하면, 붙는다고 생각해서 막 시간을 투자하고 뭐 학원을 다니고 막 이랬는데 내 답안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 번도 객관적으로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이제 6시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답안을 내가 왜 문제가 있지? 이렇게 보니까 이 수험 그 출제위원이 원하는 답안이 있더라고요. 각 과목마다 그런 거를 보다 보니까 제가 형소, 특히나 형소 때문에 좀 고생을 많이 했는데, 내가 쓰는 답안이 좀 죽어있는 답안이라고 그런 말씀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저는 올해까지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내 답안이 죽어있다고. 그러니까 출제위원이 원하는 답안을 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알고 있고, 많이 쓰는데, 암기한 느낌이 너무 많이 난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러면 이렇게 나는 이해해서 썼다고 하는데 왜 이게 암기했다고 썼다고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한 2수년 들어가기 전에 전 과목을 답안을 이제 무작위로 제가 시험을 봐가지고 갖다 드렸는데 선생님이 전 답안이 약간, 그러니까 답안 형태가 죽어있다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과목이든 간에 평탄은 이 정도면 하면은 네가 그래 맞아. 50점대는 나오는데 이 중에서 한 과목이라도 조금 더 특출나지 않으면은 정말 이렇게 커트라인에 아슬아슬하게 붙겠다고 그렇게 예상을 하시더라고요. 이순환 되기도 전인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면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되냐고 막 했을 때 제가 형소 때는 그러니까 그 6시 딱 시험 보고 나서 내 답안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도 듣고 저도 느껴가지고 그때부터 그냥 그 답안 그 형소법 되게 잘 나오시는 분, 그러니까 막 30점대 늘 30점대 나오시는 분을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형소가 너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분한테 그 답안, 그러니까 조문 보는 법부터 시작해가지고 공부를 아예 처음부터 다시 했어요. 그냥 형소는 나는 처음 한다 생각하고 그냥 처음부터 아예 그냥 조문
보는 법, 그러니까 형소가 뭔지, 형사소송법이 왜 나왔고, 그다음에 이 답안이 이게 우리가 왜 시험을 보고 왜 시험에서 이런 문제들을 내는지를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그런 걸 인식을 하고 있어야 네가 답안을 그러니까 조문을 보거나 판례를 볼 때도 이게 눈에 들어온다고 왜 쟁점이 되는지가 보이지 선생님이 말을 해도 이게 쟁점입니다 이렇게 해도 내가 그냥 쟁점인가 보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암기하는 거지 내가 이게 왜 쟁점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출제위원이 원하는 이게 쟁점이지 이렇게 이거 쓰라고 내는 건데도 내가 그걸 캐치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그냥 그러니까 말하자면 목차적으로 하면은 전혀 엉뚱한 얘기는 안 쓰지만 핵심이 빠진 답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면적으로밖에 안 쓰니까 얘가 아는 건가 모르는 건가 그러니까 점수가 나쁘게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네가 완전히 법무사로서 실무가로서의 내가 자격이 주어질지는 다른 과목에서 네가 이렇게 하라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올해도 정말로 그 민사 서류를 볼 때도 아 이게 이해하고 자기가 이 원하는 대로 답안을 쓰지 않으면은 형식에 맞춰도 절대 좋은 점수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할 때는 좀 한 단연차 뭐 올해 6시쯤 이제 아니면 50쯤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퐁당퐁당 하시는 분들은 그 과목에 대해서 기본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어떤 주제가 나와도 내가 기본은 판례 이거 뭐고 이게 어떤 의의고 이게 조문이 어디고 그렇게 그거를 지금 자기 머릿속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퐁당퐁당 하시는 분들은 뭐 민법이면 민법, 민소면 민법, 뭐 민소면 민소 그러니까 그 뭐 2015년에 뭐 브리타가 나왔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단연차신 분들은 자기가 퐁당퐁당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그 과목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세요. 그러니까 한 달도 좋고, 2달도 좋고, 그 과목에 대해서 내가 어떤 주제가 나와도 기본적으로 쓰겠다. 내가 40점은 넘기겠다. 그런 공부 방법을 해서 진짜 말 그대로 막 10시간 이상씩 좀 집중 투자를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나서 이제 그런 분들은 그 과목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 모의고사를 한두 견이라도 봐도 내가 쭉 한순환을 한번 쭉 보세요. 한 10회 뭐 아니면 9회 이렇게 쭉 보면은 내가 20 몇 잼대가 나온다. 30 몇 잼대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 자기가 이렇게 안정권에 딱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은 시험장 가서도 절대 자기가 막 꽈락에 나오거나 쟁점이 막 이상한 쟁점을 쓰거나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진짜로. 그렇게 하시고 근데 이제 저처럼 이제 막 그 커트라인에서 이게 자꾸 이렇게 커트라인에서 쭉 이렇게 한 2, 3년 계속 쭉 이렇게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 답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쟁점 누락은 일단 그런 분들은 쟁점 누락은 없어요. 그리고 뭐 그러니까 답이 틀렸다고 해도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논거가 조금 내가 생각하는 논거는 이렇게 해서 했지만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닐 거예요. 뭐 그러니까 누가 말씀대로 뭐 고등법원은 그런 견해를 가지고 원칙적으로 판례를 낸 경우도 있지만 대법원에서 뒤집힌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빵점을 맞거나 절대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답안을 이렇게 민소든 민법이든 뭐든 간에 이 법무사 시험 출제위원이 원하는 답안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시간은 많지만 제가 공부도 많이 하지만 불구하고도 왜 내가 생각하는 이상의 이렇게 쭉 치고 못 나가지 할 때는 본인이 지금 이 시험 적합성과 떨어진 답안을 쓰고 계신 경우가 맞을 거예요. 제 경험상으로는 저는 그것 때문에 치실 때도 제가 딱 봤을 때 민법, 민소, 형소, 형법 다 잡았는데 민소가 고득점 답안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은 내가 이 정도 점수대가 나올 것 같은데 이 정도 가지고는 이제 그 합격생들의 평균 점수대가 있잖아요. 민소 특히나 저희 같은 경우는 뭐 민소나 민법이 좀 고득점이 나와야 이렇게 다른 게 조금 뭐 형소가 약간 좀 이렇게 불안하더라도 좀 그것 때문에 이제 도움을 받아서 합격을 하는데 그렇게 됐는데 유난히 제가 그 민소에서 좀 다른 합격생들보다 점수 차이가 그렇게 한 2, 3점 그러니까 한 5점씩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민소를 잡아야지 합격을 하겠다 했는데 70대도 그걸 못 잡았어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민소니까 민법처럼 답안을 작성하면 점수가 민법만큼 나오겠거니 했는데 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민소는 또 민소만의 답안 작성이 있구나 그때 느껴서 제가 80대는 민소 이제 그 이혁준 법무사님 보면서 이 정도는 써야지 작년에 작년 같은 경우는 기판력 나왔잖아요. 그 기판력에 대해서 나는 판례도 쓰고 뭐 결론도 내고 썼는데도 점수가 안 좋았어요. 제가 작년에 그러니까 40 몇 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정말 나쁜 점수거든요. 그러니까 안 좋은 점수인데 그래서 왜 이렇게 나왔을까? 내가 논점 누락도 없는데 분석해 보니까 기판력 하면은 선생님처럼 이렇게 논증 사이트 기본적으로 깔아주는 그 내용이 있어야 돼. 그러고 나서 판례를 써야 이게 내가 이해하고 개념도 있고 그 중에서 이렇게 뽑아낸다는 게 이렇게 나는 내 머릿속으로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만 썼는데 답안에 표출이 안 된 거야. 내가 이해한 거를 이 답안에 표출이 안 되니까 고득점이 절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이제 합격한 게 제가 민사소송법 논술 때문에 붙었거든요. 제가 좀 그게 고득점이 나와서. 근데 그게 이렇게 보니까 올해도 제가 형소도 그렇고 제가 좀 이제 막판에 시험 한 달도 안 남아서 좀 집에 일이 있어서 공부를 한 일주일 동안은 거의 하나도 못 봤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너무 불안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일단은 민법에 대한 좀 자신감은 있었어요. 민법은 1차 때부터도 너무 열심히 해놓은 과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법을 저는 이틀 만에 그냥 끝냈어요. 그냥 한번 판례 쭉 보고 끝내고 민사소송법을 나머지 시간에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형소나 형법 같은 경우는 진짜 한 3, 4일?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면과락으로 하자. 이렇게 그냥 딱 전략적으로 하고, 대신에 민소에서 좀 내가 아직 제가 해본 적이 없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고득점이 나왔는지 안 나온지를 내가 평가받아보지를 못하니까 좀 불안 요소가 너무 커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좀 내가 이 민법은 꽈락이 나온 적도 없고, 아주 고득점은 아니지만 합격 점수는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 경험에 미쳐서, 그러니까 남들 얘기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이제 단연차 분들 경우는 내가 이럴 때는 이렇게 봤구나, 이렇게 봤구나, 이렇게 봤구나, 이렇게 느낌을 가지고 막판 이제 삼순환 때쯤 되면은 이제 좀 전략적인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전체 다 따라가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주체적으로 입장이 돼가지고 내가 이게 부족해. 나 민법은 난 이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은데 민법은 많잖아요. 저희 시험은 10회인데 그렇게 따져보면 나는 민소를 오히려 10회 한 15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좀 이렇게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삼순환 때 이제 아마 단연차 분들은 아마 3순환 때나 이제 2순환 때 이렇게 보면은 대충 문제가 어떤 건지를 느낌이 와요. 그러니까 다음날 이제 모의고사를 보면은 이런 게 내겠구나. 한 4-5개 이렇게 쟁점이 찍히면은 아마 이제 그거 한 번씩 이렇게 보고 가면 그 다음날 쓰다 보면은 웬만큼은 나와요. 근데 이게 좀 모의고사를 준비하실 때 그런 거 말고 기본서나 아니면 이제 쟁점을 그러니까 선생님이 A, B, C급이라고 그러면은 A, B, C급까지도 좀 이렇게 그냥 눈으로라도 보고 내가 그 모범 답안이나 해설지랑 다르게 내가 만약 본 시험장에서 이런 쟁점이 나왔을 때 이걸 어떻게 좀 축약을 하든지 내가 아니면 이렇게 그 점수 분포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좀 어떻게 전략적으로 쓸지 실천처럼 내가 본 시험장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걸 한 번쯤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제가 본 시험장에서 어느 정도 점수를 맞고 내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이게 시험장에서도 어떻게 써야 될지가 그게 연습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연차에도 그걸 많이 했어요. 내가 자꾸 죽어있는 답안을 쓴다고 해가지고 이순환 때 논점을 할 때도 그 전날 이렇게 보고 오지만 빼지 않고 A, B, C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그 A, B, C 빼지 않고 전체를 다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게 조금 선생님은 쟁점이 이건데 내가 생각한 쟁점은 이것까지도 준비를 해가지고 요거 가지고 조금 이게 안 나오더라도 본 시험에서는 안 나오더라도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있으니까 저는
집에 가서라도 이걸 한 번씩 더 써봤어요. 그 쟁점에 대해서 이 쟁점은 나오면 이렇게라도 한번 나는 써봐야 되겠다. 그래서 아마 민소 같은 경우는 쟁점을 막판까지도 한 번도 안 빼고, 그러니까 좀 전략 과목은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자기가 왜냐면 꼭 붙어야 되겠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전 과목을 다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럴 필요는 없지만, 그러니까 진짜 민소나 민법은 사실은 쟁점 잡기가 힘들어요. 그거는 진짜 면가락이거나 아니면 내가 뭐 45점이라든지 50점이나 이렇게 이렇게 퐁당퐁당 없이 그냥 기본 점수를 좀 이렇게 끌어올린 다음에 그거는 이제 자기 운에 맡기고 이제 그 해에 공부하면서 조금 그 운이 따라주는 걸로 가고, 그 다음에 민소는 예측이 가능해요. 민소는 예측이 가능하니까 민소는 조금 이렇게 전반적으로 하면서 A, B, C를 내가 B급 정도까지 그렇게까지만 준비하시면은 빼지 말고 A, B, B급까지는 충실하게 준비를 하시고, 형소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형소가 답안이 작성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판례도 아마 공부를 하시면은 이 정도 판례는 아마 대부분이 아시고 계시고, 이게 어느 순간 이게 어디 부분에서 목차가 나오거든요. 근데 누구나가 아는 거를 내가 어떻게 표현하느냐, 합격과 불합격을 좌우하는 거는 그 답안이 원하는 답안이 있더라고요. 그 형소만에. 그러니까 판례를 많이 적시한다고 해서 이게 붙는 게 아니고, 제가 처음으로 형소가 31점, 그러니까 작년에 31점 맞았는데, 그때 느낌으로는 형소가 판례가 이렇게 있는데 판례만 썼어요. 저는 그냥 그 관련된 쟁점 판례만 썼는데 문제 제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 판례가 어디에서 쟁점이 되고 그거를 목차를 적는 건 아니고 이렇게 그냥 뭐 1번 이렇게 뭐 2번 뭐 이렇게 그냥 딱 가로만 해가지고 이게 어디에서 문제가 됐는지를 좀 써가지고, 그 다음에 이래서 이런 판례가 나오고, 그래서 판례 근거가 막 이렇게 돼가지고 결론적으로 이 판례가 되게 좋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문제 제기를 좀 신경 써서 썼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문제 제기라고 해도 좀 이해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이렇게 그 교과서에 있는 문제 제기 이렇게 딱 목차 있는 그대로 이렇게 막 베껴내려고 막 그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막 쓰려고 했는데, 그러면은 이게 내가 알고 있는 게 표출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쓰면은 암기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쓰면은 20점 초반대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나는 문제 제기도 쓰고 그러니까 판례도 썼는데 왜 안 나올까를 고민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그 문제 제기, 그러니까 왜 그런지를 이렇게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판단은 안 하시는데 왜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그 왜 얘기를 저는 그 왜 얘기를 이렇게 노트를 적었어요. 저는 이렇게 다른 뭐 교과서 내용이 아니라 그 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그런 내용을 막 적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의 들으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각 과목마다 조금, 그러니까 고득점 하시는 분들의 좀 그런 노하우를 좀 배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제 만약에 좀 이 과목이 너무 이렇게 정체기에 있고 이러신 분들은 좀 그런 게 필요해가지고 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서, 단연차신 분들은 좀 제가 봤을 때는 단연차신 분들은 공부 구력이라 그러죠. 이렇게 공부도 많이 하시고 시간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많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졌을 때는 자신이 좀 왜 떨어졌는지를 분석을 하셔서, 그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는 그래요. 한두 달 가지고 점수가, 그러니까 자기 실력이 팍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냥 쭉 밀고 나가는 것보다는 지금 오히려 조금 내가 좀 이렇게 내 답안이 왜 떨어졌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까 다른 분들한테 좀 여쭤보시고, 내 답안이 선생님 제가 이렇게 책을 이런 식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책을 보는데 내가 죽어있는 혹시 공부 방법으로 보지 않는가? 이렇게 좀 그런 식으로 좀 자기 좀 주도적인 공부를 좀 하시는 게, 제가 저는 뭐 이제 맹신적으로 뭐 학원도 다녀보고, 그러니까 이제 좀 공부 시간이 부족해서 막 열심히도 해봤는데도 자꾸 떨어졌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좀 말하자면 좀 요령 있게 좀 진짜 이 출제위원들이 원하는 답안을 쓰는 방법을 찾기까지가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본인이 답안을 이제 단연차신 분들은 내가 왜 떨어지고 왜 답안을 이렇게 이상하게 쓰는지를 수시는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저도 그랬어요. 한 60이 되니까, 그러니까 50대는 내년에는 야, 이렇게 하면 당연히 붙겠지 생각을 했어요. 시험에서도 이렇게 잘 보고 했는데 떨어지고 나서는 내가 답안에 문제가 있구나. 그때 문제점을 알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더 늦기 전에, 저처럼 더 하기 전에, 그러니까 공부 양적으로나 이런 걸 다 떠나서, 왜냐하면은 실무하시는 분들도 붙거든요. 제가 합격 축하해 갔더니,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붙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실무하시는 분들도 제가 봤을 때 그 시간이 공부 시간이랑 똑같아요. 우리보다 오히려 보면 살아있는 공부를 하셔서 아마 이 시험 적합성에는 더 적합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축하해 가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조금 내가 혹시 답안 작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그러니까 뭐 내 쟁점을 빠뜨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점수가 좀 나쁘다 싶으신 분들은 내가 혹시 답안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좀 고민을 하시고, 그리고 아까 분들처럼 뭐 누구한테 피드백을 받으실 만한 주변 사람도 있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한 3년, 4년 때까지는 그냥 혼자 공부했어요. 학원 나와도 말도 안 하고 공부 시간 뺏길까봐 그냥 공부만 했는데 그게 과연 독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실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니까 저한테는 독이 됐는데, 본인이 좀 뭐 실무 가시든지 아니 저처럼 그냥 공부하는 만학도라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상황에 맞춰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피드백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뭐 얘기가 길었는데 어쨌든 제가 이 자리에 온 거는 제가 좀 많이 고생을 해가지고 좀 여러분들한테도 좀,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저도 올해 알은 거예요. 저도 그 전까지는 내 답안이 어떻다, 뭐 저쳤다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점수에 매달렸었는데, 여러분들도 좀 점수보다는 내 답안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하면은 자기 공부 스케줄이 나와요. 답안을 이렇게 쓰겠다고 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겠지, 내가 뭐 며칠 공부하고 이런 것도 다 나오거든요, 스케줄이. 그러니까 어쨌든 평가받는 게 답안이잖아요. 그러니까 합격할 수 있는 답안을 내가 쓰고 있는지 없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서 뭐 학원을 다니시든 혼자 공부하시든 뭐 그런 거는 이제 결정하시면 되고, 어쨌든 긴 시간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